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지은이는 제임스 알투처. 제임스 알투처는 성공적인 기업가, 엔젤 투자가이자 제임스 알투처 쇼를 통해 20년 동안 거의 3,000명에 가까운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인터넷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린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웨인 다이어가 내 팟캐스트에 나온다니 나는 몹시 겁이 났다. 내가 보기에 그는 전형적인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형이다. 그는 양부모 가정에서 나와 고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런 와중에도 학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수가 되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매우 존경받았고 1975년에 35살의 나이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종신교수가 뭔지 아는가? 학교에서 당신의 여생 동안 살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직업이나 돈에 대해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가 종신교수가 되자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보기에 그 책은 실패한 책이다. 5,000부밖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출판사로부터 팔리고 남은 책 재고를 몽땅 사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 9살짜리 딸을 옆에 앉힌 채 전국의 서점을 돌며 책을 사달라고 애원했다. 그 이후 그의 책은 1억 권이 넘게 팔렸다. 웨인 다이어가 내게 알려준 13가지 교훈을 소개한다. 나는 이 교훈에서 매일 배운다. 1.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도 좋다고 확신할 만한 일을 하라.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출판되자 그 책은 냉전시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래서 다이어 박사는 프라하로 책을 몰래 들여왔다.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2. 삶을 멀리 내다보라. 다이어 박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형성한다. 그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고 내게 말했다. 3.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그가 사회 경력을 막 시작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TV쇼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는 큰 쇼 프로그램에 수없이 접촉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책을 차에 가득 싣고 전국의 서점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직접 만났다. 가끔은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한 번에 한 명씩 직접 만나보라. 4.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인다. 웨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깜빡이지 않는 내면의 불꽃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욕망이야말로 당신이 모든 기회를 잡고 마침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선생이 되지 마. 선생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이 가장 큰 교실과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을 가진 선생이라고 말한다. 5. 항상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웨이는 인생에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충분히 결단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두려움에 대비하지 못했거나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는다. 일이 잘못된 외부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6.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라. 2013년 6월 26일 웨이는 온 가족에게 이제 글 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6월 27일 그는 다음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글 쓰는 일을 100% 끝낼 작정이었지만 그날 아침 따라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그 충동을 따랐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거나 강제로 하기보다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이 자신을 이끌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7.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루에 1%씩 나아지는 것 또는 나빠지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쉽게 말하며 자신의 삶을 매일 1%씩 소모한다. 그러나 그 1%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변한다. 8. 삶의 목적을 찾아라. 웨인이 내게 물었다. 좋은 것과 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제로, 없다라는 것이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신이다. 9. 얄팍한 지식은 버리고 경외심을 깨우라. 인생은 선물이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10. 인생은 후회하는 게 아니다. 웨이는 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후회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11. 깨우침은 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이들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것, 깨달음의 탐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일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12. 깨우침에 이르는 3가지 방법. 1. 고통을 겪는 것.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배운다. 2. 현재에 머무르기.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통해 배운다. 3. 저돌적 태도.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13. 내 안에는 비밀 정원이 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태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왕이다. 아마도 웨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끝날 무렵에 던진 말일 것이다. 자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의지가 있나요? 그만큼 용감한가요? 누군가 당신 남편을 납치하고 $100만 가져오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FBI의 전 최고 인질 협상가였던 크리스 보스를 불러보자. 크리스는 인질 협상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미치광이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했다. 그는 24년 동안 FBI에서 일했다. 어떻게? 내가 크리스와 대화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내일 $100만 가지고 오라 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어떻게 $100만 만들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바로 그들에게 되묻고 그들의 답을 유도한다. 상대방이 이 차는 최소한 $36,000 이하로는 팔 수 없어 라고 하면 $30,000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36,000를 만들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답하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라. 어떻게 또는 무엇을로 시작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라. 그런 질문을 많이 하라.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라. 많은 이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예라고 말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예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죠?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들은 실패를 원하지 않으니 당연히 아니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라.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거론하며 상대방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과거에 나쁜 거래를 한 것, 또 당신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오. 그들은 그래, 맞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들과 공감하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관철할 수 있다. 무력감. 무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만일 협상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말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숫자. 상대방이 이 차는 36,000달러요 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렇군요. 당신이 최선을 다했고 36,000달러 이하로 파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긁어 모아도 32,157달러밖에는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정확한 숫자의 돈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같은 말을 따라하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마지막 세 마디를 반복해 따라한다. 이것을 가능한 한 많이 하라.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10만 달러 이상으로는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라고만 말하고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본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다. 이 전략은 다음 전략과 함께 사용한다. 침묵. 침묵이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 마디 말을 따라하고 나서 침묵이 이어져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당신의 목표는 가능한 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와 더 많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마감 기한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들이 마감 기한을 정했다 해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마라. 마감 기한이 지나도 협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하다. 심야 FM 방송 DJ 목소리처럼 크리스는 협상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야 FM 방송 DJ의 목소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내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소리를 반 옥타브 정도 더 깊이 내면서 단어 사이에 속도를 약간 줄였다. 나도 연습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누가 먼저 숫자를 말할 것인가? 상대방이 먼저 숫자를 말하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이 먼저 너무 높은 숫자를 말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낮으면 당신은 그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해져라. 나는 비행기에서 전직 정부 고위 관료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 그는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정부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고용한다. 난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서 계속 꺼내며 말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돈 많이 드는 명문 하버드로 보낸다. 하버드 남학생들은 하버드 여학생들을 만나고 그들끼리 결혼한다.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는다. 당연히 그들은 많은 돈을 번다.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다시 하버드에 보내고 역시 다른 하버드 아이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돈을 번다. 구제금융이나 정부의 다른 경제 부양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세대에 걸쳐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방정식이 적용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이들은 더 가난해지며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논리지만 이것이 그날 그가 내게 보여준 요지였다. 위대한 예술가들, 최고의 사업가들은 몇 년마다 자신을 재창조했다. 적어도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시도해야 한다. 내 팟캐스트에 출연한 성공한 예술가, 억만장자, 우주비행사, 운동선수, 작가, 기업가, 발명가들은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해온 사람들이다. 재창조란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득원을 늘려 어느 한 소득원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재창조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품고 있는 생각, 소비하는 콘텐츠 등 당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습관이 당신의 존재를 반영하고 그 습관의 변화가 당신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리처드 브랜슨을 정말 존경한다. 그는 공부해야 할 대상이다. 리처드 브랜슨은 준비, 조준, 사격 순서가 아니라 준비, 사격, 조준 순서대로 사는 완벽한 예다. 그는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고 본다. 그리고 나서 관역을 마쳤는지 살핀다. 마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나는 그가 버진 항공을 시작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가 푸에르토리코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결항되었다. 모두가 화를 냈다. 그러나 브랜슨은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을 데려다줄 비행기가 있는지 찾았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내가 돈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부자라도 여전히 이런 여행을 할 것인가 라고 상상해보라. 그는 아직 장애물이 남아있었지만, 즉 여전히 돈이 없었지만 전용기를 전세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팻말을 세웠다. 푸에르토리코행 비행기 $29. 모든 사람이 가입했다. 순식간에 비행기 탈 돈이 생겼다. 이것이 항공사에 대한 그의 개념 증명이었다.
여기서 개념 증명이란 하나의 개념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버진 항공사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그의 주 사업이 되었다. 내가 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어록 10가지를 소개한다. 1.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 자기 할 말만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2. 직장을 개선하는 방법을 직접 제안하라. 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적절하게 완수하라. 대담해져라.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3.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4. 지금까지 인류가 배운 것은 다 합해도 원 안에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든 공간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이며 우린 매일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 당신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5. 진정한 기업가가 되려면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 승리에 안주하는 순간 경쟁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6. 지루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와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자신의 주의를 빼앗아가도록 방관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의 친구들에게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배우고 흡수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7.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꺼이 몸을 던져 하나의 프로젝트에 전념한다면 당신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혼자 힘겨워할 필요는 없다. 8.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면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봐야 할 때에도 부정적인 의미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방향 전환을 의미하든 직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승진의 문턱을 밟는 것을 의미하든 당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든 일단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 9. 나는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왜 달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는가? 라고 말하는 꿈을 크게 꾸는 사람들에게 늘 호감을 가졌다. 10.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품, 서비스, 기업, 아이디어, 정치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힘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메이커다. 함께 만들자.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성공 대비 실패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영감은 다소 위험하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머스크의 어록을 소개한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면 비록 가능성이 낮아도 그것을 해야 한다. 페이팔에서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지요. 인류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끈기가 매우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래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라. 복잡한 일을 수행한다고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실수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올바른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이는 오히려 발전을 늦출 뿐 아니라 그 일에 드는 비용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 뿐이다.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마법처럼 보일 것이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미지를 전송하고 하늘을 날고 예언자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들이 몇백 년 전에는 마법으로 여겨졌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사람을 판단할 때 인격이 아닌 재능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재능보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원한을 오랫동안 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새로운 무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사람들도 비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해 그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화성에서 죽고 싶다.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바바라 코틀랜드는 세계 기록을 깼다. 그녀는 1983년 한 해 동안 23편의 소설을 썼다. 나이 82세에 한 달에 2편의 소설을 쓴 셈이다. 그녀는 모두 723편의 소설을 썼다. 마지막 소설은 97세에 쓴 것이었다. 그녀가 1년 후 세상을 떠났을 때 아직 160개의 소설이 출판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책 판매량은 6억 권에서 20억 권 사이였다. 대부분 로맨스 소설이었다. 그녀는 소설 쓰는 일을 좋아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좋아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10억 권이나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창의적이 되려면 반드시 다작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많은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들은 그들의 대표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활동을 끝냈다. 하지만 많은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미 핸드릭스는 27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 70여 장의 앨범을 냈다. 모차르트는 생전에 600여 곡을 작곡했다. 찰스 슐츠는 죽기 전에 1만 8천 장의 찰리 브라운 만화를 만들었다. 예술가들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매일 아침이 백지라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에 고통이 없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늘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는 뜻일 것이다. 바바라 코틀랜드는 어떻게 700편의 로맨스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들이 모두 뻔한 내용들인데.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바바라의 책 700권 모두에서 2명의 연인이 만난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그들은 헤어진다. 코틀랜드는 두 연인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700가지 각기 다른 문제들을 생각해내야 했고 다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존 그리샴은 자신이 쓰는 모든 추리소설에서 주인공의 목숨이 악당의 손에 달린 긴박한 장면을 그려야 했다. 제임스 본드 영화마다 본드는 나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는다. 작가들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들은 창의성을 상실한 것이다. 고통은 작가가 이전의 해결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고통이 클수록 대개 더 멋진 결과가 나온다. 우선 해보는 것이다. 나는 책, 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시간이 나면 그 일을 할 거야 또는 그 일을 하기엔 난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한다. 바바라 코틀랜드가 82살에 23권의 책을 썼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 한 명인 코비 브라이언트는 믿을 수 없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13,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는데 이는 프로농구에서 어느 선수보다도 많은 숫자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매일 반복 훈련한다. 왜 형편없는 밴드들은 똑같은 소리를 내는 반면 역사적으로 성공한 밴드들, 즉 비틀스, U2, 레드 제플린, 롤링스톤스 등은 개성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일까? 나는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공한 밴드들이 스스로 선택한 분야를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이다. 연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역사까지 말이다. 어떤 것이든 배우길 원한다면 지난 100년 동안 그 분야의 대가들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모든 스타일을 배우고 그들을 흉내내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를 다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일을 완전히 숙달할 수 있다. 루이 암스트롱도 그렇게 했다. 그는 70년 생애 중에서 60년 동안 매일 트럼펫을 불면서 가능한 한 모든 음악가들을 연구했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찰스 부코스키는 역겹고 그의 소설은 끔찍하다. 그는 여성 혐오자이며 지나치게 단순한 최악의 자기 도취자로 불린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미국 작가들의 작품 모음집이 나올 때마다 그는 항상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가 가장 위대한 미국 작가 중 한 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그의 작품을 읽었든 안 읽었든 부코스키와 같은 예술가들에게서도 배울 만한 것이 있다. 정직. 그가 처음으로 쓴 4편의 소설은 자전적이다. 그는 그 작품들에서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 매춘부와의 경험, 직장 생활에 대한 무관심, 끔찍한 경험, 그가 사귀었던 여성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 등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부모를 아주 나쁘게 묘사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의 소설과 시는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가 경멸하는 작가들, 그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득권층에 대해 철저히 폭로한다. 그런데 그는 반기득권층들도 마찬가지로 싫어했다. 모든 다른 작가들은 가족, 배우자, 전처나 전남편, 자녀, 직업, 상사, 동료, 친구 등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나 보다. 그러나 부코스키는 그런 주변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 어떤 작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이라는 소설에서 그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한 모든 여성들의 성적 뉘앙스를 상세히 묘사했는데 이 여성들 대부분은 책이 나오자 놀라 까무라쳤다. 인내. 부코스키는 젊은 시절에 2편의 소설을 출간했지만 그가 쓴 소설은 거의 모두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글쓰기를 중단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수많은 시와 소설들을 제출했다. 다시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고 그가 정말로 주목을 받기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다. 작가로 생계를 꾸리기까지 15년이 걸렸다. 그동안 그는 거의 매일 글을 쓰면서 수천 편의 시와 이야기를 썼다.
그가 비로소 돈이 되는 첫 소설을 쓴 것은 49세 때였다. 성공한 작가가 되기까지 25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 부코스키의 인내 속에는 3번의 결혼, 수십 개의 직업, 끊임없는 알코올 중독의 세월이 들어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어느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미국 정부의 일자리를 얻어 11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체국에서 혹독한 10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나 여자친구 또는 동거하는 여자친구이자 매춘부와 말다툼을 하고 6팩짜리 맥주를 서너 개 마신 다음 글을 쓴다고 상상해보라. 그는 매일 그렇게 살았다. 그는 항상 좋은 대사를 써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실제로 매일 시도했다. 호평을 받든 악평을 받든 추하다는 평을 받든 결국 자신이 쓴 모든 것을 출판했다. 내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결정에는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과 성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 2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지. 내 인생의 모든 주요 결정들을 살펴보았다. HBO에 들어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한 것, HBO를 그만두고 창업한 것,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혼한 것, 집과 돈을 몽땅 잃고 나서 뉴욕으로부터 80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것, 회사가 한창 피기도 전에 매각하려 한 것, 집을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출장도 가지 않는 것, 제임스 알투처 쇼를 시작한 것, 기타 등등. 친구 할머니 말이 맞았다. 내가 내린 대부분의 결정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항상 결정권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을 줘버려서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을 통제하게 된 것이다. 반면 성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들은 모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낳았다. 성장하기 위한 결정은 당신의 몸 안에서 느낄 수 있다. 가슴이 팽창하고 마음속에서 생각이 우러나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 자유가 팽창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다. 성장하기 위한 결정은 나중에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되지만 두려움에서 비롯한 결정은 후회로 남을 뿐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자기다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음과 관심과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어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지향점과 시대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 그들은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뛰어난 인물이지만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사장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가 장영실이 오늘날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은 성공의 절반을 이루고 환경과 시대의 뒷받침은 나머지 절반을 이루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환경도 재능도 아니고 노력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다운 삶, 자신이 사랑하고 끌리는 삶으로 끊임없이 다가서는 태도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성공할 준비는 된 셈입니다. 어쩌면 성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명성,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사랑은 성공의 목적이나 지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땅이 낳는 여러 작물 중 하나일 뿐이겠죠. 저는 한 인간이 진정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여부는
그 사람 본인만 정확하게 알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신이 진정 바라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비록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독립투사들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인생 성공의 3대 요소는 사랑, 용기, 끈기입니다. 나와 남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대로 내 말과 생각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고수할 끈기, 이 3가지입니다. 저 스스로가 이렇게 살았었나 되돌아보면 선뜻 그렇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네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용기와 끈기를 발휘하셔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